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나라 안으로 눈을 돌린 오늘은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됐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KTX 수서행 도입과 철도 민영화 전면 중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일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퇴근길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신도림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상윤 기자, 퇴근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신도림역은 코레일의 운행이 80%를 책임지고 있는 1호선 노선 가운데 한 곳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퇴근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근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비교적 없는 한산한 상태입니다.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파업이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출근길 혼란은 크지 않았지만 서울 지하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이 감축 운행되면서 곳곳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특히 1호선 열차의 경우 인천 방면과 소요선 방면으로 최대 15분씩 지연돼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평상시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퇴근 시간에는 보통 한 4분에서 7분 이내로 오는데 오늘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고비는 내일 출근길입니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평소 혼잡한 역에선 한 번 밀리면 그 여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적잖은 대란이 우려됩니다. 예, 철도 노조는 나흘 동안의 파업을 예고했는데 당장 내일 아침이 걱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노사 간에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내일 출근길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 측 중재가 있으면은 해볼 만하겠지만 정부 측 태도가 워낙 강경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철도 노조는 오늘 전국적으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을 알렸습니다. 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을 통한 KTX SRT 통합과 철도 민영화 방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국민 불편을 초래해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고 노조가 주장하는 핵심안은 정부 정책 사항이라면서 파업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끝나는 대로 국토부가 코레일 개혁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사고 문제 등을 이유로 코레일 용역을 추진해 왔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용역엔 인력 축소와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열차역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KTX는 운행률이 70% 밑으로 떨어졌고 평소 좌석에 여유가 있었던 무궁화호까지 표가 동이 났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말 꼭 움직여야 하는 분들은 교통편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열차 사정은 하동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부산역 열차 매표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울행 KTX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서울역이요. 서울역에서 다 내리겠어요. 밤 9시쯤 기차만 남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승객은 한숨만 내쉽니다. 한 2-3시에 도착을 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밤 9시면 뭐 가서 자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철도 노조 파업으로 KTX 등 열차 운행률이 70%를 밑돌면서 전국 곳곳에서 장거리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암투병 중인 아내와 서울병원을 찾았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갈 기차를 찾느라 애태웁니다. KTX 대신 새마을 열차를 찾았지만 내리는 기차역이 달라져 또 걱정입니다. 전역에서 이제 못 타고 갈지 그것도 걱정이고 우리 집도 하면 아프지. 약간 그렇네. 예. 곳곳에서 서울로 통원 치료를 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조금 더 나쁜 사람들은 더 힘들죠.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로 많이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청량리까지 6시간이 걸리는 무궁화 열차는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일요일까지 이례적으로 모든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파업에 KTX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장거리 열차 이용객의 고충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물류도 비상입니다. 화물열차 4대 중 3대가 멈춰서면서 당장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고 건설 현장의 공사 일정도 줄줄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열차 운송 비중이 높은 건설업계 사정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의왕의 오봉역에 화물열차가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화물열차만 지나는 역이어서 항상 컨테이너 하역에 바쁠 시간이지만 하역은 중단됐고 밀린 컨테이너만 잔뜩 쌓였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에 2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로 철도를 이용하는 시멘트 업계의 수송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은 육로로 옮기면 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운송비는 늘어나고 운송 일정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74일간의 철도 파업 당시 시멘트 업계의 피해는 3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차가 육성한다고 바로 구해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송 물량이 확 줄은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건설업계도 걱정에 빠졌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늦어지면 레미콘 타설에 차질을 빚는 만큼 파업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업한 거라서 지금은 크게 영향이 장기화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운송 등의 비상수송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밤 늦게 하바롭스크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생산 공장과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데 극진한 대접을 한 푸틴 대통령은 첨단 기술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러시아가 그만큼 급하다는 뜻일 겁니다. 서로 어떤 걸 주고받기로 했는지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꼬박 나흘간 기차를 타고 보스토치니로 와 푸틴 대통령과의 4시간 일정을 소화한 뒤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로 이동 중인데 오늘 밤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첨단 전투기 수호이 57을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레닌스키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Впереди у председателя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Он же отсюда еще летит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заводы, где производится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и гражданская, и боевая.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2002년 부친인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때와 비슷합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고 북한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100mm, 120mm, 155mm 포탄과 탄약이 결국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정부도 이미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초청했고 푸틴도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멋진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우주에서 사용했던 장갑과 카빈총을,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장인이 만든 카빈총을 선물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선 북측 수행원들의 과잉 의전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이 앉을 의자가 안전한지 여러 사람이 수차례 확인하는가 하면 흰천으로 등받이와 팔걸이를 꼼꼼히 닦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다음 주에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북한과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걸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다음 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낼 전망입니다.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wel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There will certainly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both from the United States an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F-35 스텔스 전투기 25대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과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는 통상 장관급이 참가했던 오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소원했던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외교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와 JTBC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2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단체들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 폐단만큼은 바로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타파 본사 앞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뉴스타파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독립언론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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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상황은 8시 50분부터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측 변호인과 압수수색 범위를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한모 기자의 책상과 집기로 한정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의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압수해갈 거죠? 네.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비슷한 시각 검찰은 JTBC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뉴스타파 소속 한 기자의 집과 JTBC에서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뒤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긴 봉지욱 기자의 집도 포함됐습니다. 두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이 보도를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관련 보도가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언론 탄압이라는 일부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언론사 압수수색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과 관련된 문제여서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거리를 두었던 민주당도 이제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방송한 김어준, 주진우 씨 등 라디오 진행자 3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이제는 전면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사 압수수색을 정치 검찰을 앞세운 언론자유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 그동안 민주당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짜깁기 의혹이나 JTBC의 왜곡 보도 논란과 거리를 둬왔습니다. JTBC가 그렇게 보도한 거를 민주당이 사과해야 되나요?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에 적극 공세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여당이 야당 배우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법부의 판단이고 또 뭐 정당한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확인 과정 없이 방송했다며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 최경영 기자 등 라디오 진행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사는 담당 과장이었죠.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했던 다른 라디오 진행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는 오늘로 열흘하고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육체적 한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제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는 여야의 속내는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해왔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기국회 기간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가 중단 요청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식 15일째인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는 등 건강이 악화된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찾아 거듭 단식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은 누워있는 이 대표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표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당을 진두지휘하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 또 우시네요. 민주당 청년위원회 회원들은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습니다. 당내에선 단식을 강제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도 이 대표 측 요구로 10월로 연기됐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국회 경내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50대 여성인 김모 씨는 이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국회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경 2명은 팔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해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개각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신랄합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다가 스텝이 꼬이자 후임인 신원식 후보자를 향해 준비한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신 장관의 과거 발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유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국회 입성 전인 2019년 유튜브에 출연해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려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극우적 시각을 드러낸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깡패나 할 법한 발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맞습니까? 야당 공세의 신 지명자는 쿠데타 관련 발언은 진위가 아니라며 12.12 사태 관련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다른 논란 발언에 대해서도 청문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교체가 결정된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신임 장관 후보가 발표된 데다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탄핵 절차와 방법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탄핵안 발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장관 해임을 요구해놓고 탄핵으로 교체를 막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8살 아이를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무리한 운행이 참변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징역 6년은 통상적인 형량이기도 해서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합니다. 지난 5월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8살 조은결 군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50대 버스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여 동안 운행하던 노선이라 초등학생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였지만 배차 간격을 좁히려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현장에서 신호 위반 우회전이 여전하다며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차츰차츰 어린이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버스기사 A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의 유족을 향해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고 조은결 군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고 반발하며
또 다른 사건에 나쁜 판례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대법원이 교권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권 침해라고 본 건데요. 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칠판에 이름을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해당 학생 부모는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며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아이를 결석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교체 요구에 담임 교사가 병가까지 냈을 정도. 결국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하게 한 건 인간 존엄성 침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교권 침해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교사 교체도 비상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반겼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사라졌던 오토바이 폭주족이 올 들어 다시 기승인데요. 출동한 경찰차를 향해서 폭죽을 쏘고 또 조롱을 한 폭주족 일당이 7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10대였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5대가 교차로를 휘저으며 질주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신호를 어기고 역주행을 하더니 폭죽에 불을 붙여 경찰차를 향해 쏩니다. 2차 사고 우려에 경찰이 강력 진압을 자제하자 일부러 속도를 줄이고 양팔을 흔들며 조롱하듯 춤까지 춥니다. 손가락 욕을 한다거나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나타나서 또 이제 순찰차 찾아와서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난 2월 경남 진주 시내에서 심야 오토바이 폭주가 벌어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교통법규를 120여 차례 위반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7달 동안 폭주족을 추적했습니다. 18살 A군 등 10대 13명을 모두 붙잡았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동네 선후배나 친구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몬 5명 가운데 3명은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재미삼아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철없는 10대들의 오토바이 폭주족 놀이에 시민은 물론 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늘 한 대형마트에 새벽 4시부터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한우를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몰려든 건데요. 인기 부위는 5분 만에 소진될 정도였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쇼핑카트가 끝없이 서 있습니다. 한우 할인 행사 소식에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4시쯤 왔습니다. 수수는 9번째.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심을 좀 연하니까 안심 사기 위해서 왔어요. 소고기 뭐 안심이고 뭐 저기 사태 양지 뭐 이런 거 좀 살라고 왔거든요. 네. 그러고 왔는데 안심 같은 거 못 살 것 같은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살 것 같아요. 100g에 15,000원인 안심은 9,900원. 10,000원이 넘는 등심과 채끝도 30% 가까이 할인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소 4마리 분량 한우 1,200팩이 준비됐는데 갈비나 안심 같은 인기 부위는 5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집에서 6시에 나왔어요. 어떠세요? 좀 좋죠. 내가 먹으려고 하는 손주들 먹이려고 안심 너무 좋아요. 못 샀어. 아침 6시에 나왔는데도 갈비 살라고 나왔는데 국거리 이런 거밖에 없잖아. 뭐하러 세일을 해.
안 하는 게 낫지.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 행사는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최대 40에서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할인 대전을 진행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차량용 요소수가 온라인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품절이 되거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소식에 정부가 제2의 요소수 대란은 없다고 했지만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 건데요. 정부는 다시 한번 현재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요소수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차량용 요소수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매대 앞엔 1인당 1개씩만 구입해달라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재고가 없다고 들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정말 없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차량을 몇 대 이제 운행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온라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국내 1위 요소수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은 주문 폭주로 매진됐고 다른 쇼핑몰도 최근 2주 동안 거래액이 1,700% 급증해 평균 판매가가 6,500원대에서 18,000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요소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일부 제품의 경우 기존 가격 대비 5배에서 6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 이후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떠올린 일부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만으로도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과는 달리 재고가 충분하고 중국 수입도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처도 확보돼 있습니다. 정부는 불안 심리가 가라앉으면 요소수 판매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싼 가격에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쓰다 보면은 아이템이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료 결제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다운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가격 차이는 또 어느 정도인지 지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 이동환 씨. 지난해 스마트폰을 교체했는데 아이템 결제 금액이 더 청구됐습니다. 다른 삼성 쪽에서 결제할 때는 5,9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긴 7,100원으로 좀 비싸게. 애플의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보다 인앱 결제 금액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25,000원 정도에서 한 3만 원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결제하고 있어요. 아이폰으로 결제했을 때랑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국내 앱스토어와의 가격 차는 더 큽니다. 한 동영상 시청 앱을 각각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를 통해 유료 결제해 봤습니다. 각각 55,000원, 38,000원으로 약 44%가량 차이가 납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은 곳만 다를 뿐 광고 보기를 생략할 수 있는 같은 상품입니다. 각 앱마켓이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품이 최대 76.9%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이용자의 43.6%는 모르고 있습니다. 앱마켓에서의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판매되는 상품들이 가격들이 좀 경쟁적으로 책정이 됐으면 하면 좋겠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결제 한도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근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들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없는지 정준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올해 정년 퇴직한 60살 최민호 씨.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많고 주식보다 손해볼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경우도 많았고, 그렇지만 채권은 최저 수익률이 정해진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오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커질 거란 기대감이 확산되는 겁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채권은 26조 원. 지난해 전체 채권 순매수액 2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턴 개인 투자용 국채도 출시됩니다. 연 3.5%짜리 국채에 돈을 꾸준히 넣으면 20년 뒤엔 원금이 2배로 불어납니다. 일시불 대신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20년 뒤엔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 국채와 달리 중간에 팔 수는 없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게 된다면 혜택이 상당 부분 반감되기 때문에 장기간 자금을 묶어 놓을 수 있느냐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죠. 또 국채가 아닌 일반 채권에 투자할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원금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코로나 때 이용률이 높았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 6월 규제 도입 후에 위기라는 거는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절반이 사업을 접은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두 아이 엄마 양소연 씨는 작년에 비대면 진료를 6차례 이용했습니다. 소아과에서 3시간씩 기다리지 않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재도입된 지난 6월 이후 이용을 못했습니다. 콧물이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용이 어렵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1,4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초진 환자를 금지한 6월 이후 이용 건수가 30%나 줄었습니다. 선벽지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 바로 옆 동네는 초진 대상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제 그런 좀 불합리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업체는 절반 넘게 사업을 접었습니다. 복지부가 뒤늦게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배경입니다. 복지부는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 연휴에는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3년간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5대 광역시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특구를 조성하는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전역 인근의 일터와 주거지, 상업지역과 여가시설을 모두 갖춘 도심 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청 옆 공터와 대구의 옛 경북도청 부지, 울산역 주변 등도 대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5대 광역시에 지역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또 지자체가 여의도 면적 크기의 땅을 지정하면 정부는 기업들이 옮겨가기 쉽도록 5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근로자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 기회를 주는 기회발전 특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학금과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 교육 자유특구, 지역문화 육성에 총 7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문화특구도 함께 조성됩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반대로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불발된 걸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영호남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하철 영무원이 여성 동료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신당역을 찾아서 추모글을 남겼는데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매일 스토킹 범죄가 80건 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 출구 앞에 국화꽃이 놓였고 한쪽 벽에는 추모글을 담은 메모지가 빼곡히 붙었습니다. 스토킹범 전주원에게 살해된 20대 여성 영무원의 일주기를 맞아 시민들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사람들 관심도 많았는데 금세 잊혀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사건 이후 역순찰은 2인 1조로 한다는 안전지침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직 단 진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의자 구속 비율은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4,500건에서 지난해 29,500건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하루 평균 88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6,40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210명이었습니다. 신당역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네, 지난 6월에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예. 이 전주환처럼 합의해달라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다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또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나 이 사진과 영상 전송 같은 온라인 스토킹이 추가됐고 또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 적어도 법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긴 하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더 큰 범죄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먼저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수인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가해자가 지키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10명 중 1명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출근길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 역시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예, 큰 문제군요. 이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는 이 법원이 구금명령, 즉 잠정조치 4호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건수 가운데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알려지면 이게 또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더욱이 문제는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직장 내 스토킹 같은 경우 아무리 집 근처 접근을 금지해도 가해자와 매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 공간 분리 등 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결론적으로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갈수록 진화하는 이 신종 스토킹 유형을 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SNS 프로필을 상대방 사진으로 한다든가 상대방 이름으로 된 계정을 지속적으로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는 남녀 간의 문제뿐 아니라 이웃 간의 다툼 같은 다양한 보복 행위에 해당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정의가 폭이 넓지가 않아서 근데 스토킹 행위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완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SNS 스토킹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책이 시급하고요. 하나하나 챙겨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의회에서 UFO 관련 청문회가 열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 의회에서 비슷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한 연구원이 UFO 등 관련 연구 진행을 요구하면서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공개한 겁니다. 진짜 외계인일까요? 조정린 기자입니다. 멕시코 의회에서 열린 UFO 청문회. que fueron recuperados 관을 열자 정체불명의 미라 2개가 있습니다. 비쩍 마른 체구에 손가락은 3개뿐이고 앞뒤로 길쭉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UFO 전문가를 자처하는 연구원 하이메 마우산 씨는 이 시신이 천년된 것이라며 지구상엔 없는 비인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Es la reina de todas las pruebas. O sea, si el ADN nos está demostrando que no son seres humanos y que no hay nada que se parezca en el mundo a esto. 다만 그는 2017년에도 페루에서 발견된 5구의 사체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후 어린이 미라인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이어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미 의회에서도 정부가 UFO와 인간이 아닌 존재의 유해를 보관 중이란 주장이 나왔지만 미 정부는 외계 물질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정보가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재소자가 벽을 타고 탈옥해서 이목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수풀 속을 누비면서 검거를 피했는데 결국 경찰 견해에 물려서 2주 만에 도주 행각은 막을 내렸습니다. 류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벽과 벽 사이에 팔, 다리를 쭉 뻗어 짚고 오르더니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난달 31일 만화 같은 탈옥 수법으로 교도소를 탈출한 브라질 출신의 34살 카발칸테입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He's already murdered 2 people, one in Brazil and one here in a very brutal manner. He's a very dangerous individual and he remains so. 덥수룩한 수염을 깨끗이 면도해 외모를 바꾸고 민가의 차고에서 총기까지 훔치며 도주 행각을 벌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2주 만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숲속에서 도주하던 모습이 항공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어 경찰견에 물린 뒤 결국 붙잡혔습니다. Cavalcante did not realize he was surrounded until that had occurred. He began to crawl through thick underbrush, continued to resist, but was forcibly taken into custody. 이미 종신형을 받아 가중 처벌이 어려운 탈옥범 카발칸테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특급 교도소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영화산업 지원 예산 배정에 변화를 주겠다는 방침을 내놔서 영화계가 반발했습니다. 창작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예산 지원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국내 50개 영화제들이 모인 국내 개최 영화제 연대가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영화 창작의 직접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문체부의 내년 예산안에 국내외 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이 기존 40개에서 20개 지원으로 절반이 삭감된 데에 따른 겁니다. 지역 영화 활성화 예산 12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서 전국 독립영화협회는 이에 대해 지역 영화 생태계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화계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요즘 문화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유 후보자는 예산 지원 정책에 관해 큰 폭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큼 완전히 새롭게 한번 다시 바꾸고 고쳐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가 급변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3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모레 결전지 중국 항저우로 떠납니다. 에이스 이강인의 합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황선홍 감독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의 마지막 훈련. 영국에서 A매치를 소화한 와일드카드 설영우와 이강인이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황선홍 감독은 세트피스 훈련에 집중하며 막판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분위기는 최상이지만 황선홍 감독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쿠웨이트와의 첫 경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에이스 이강인의 합류 시기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PSG 구단은 13일 이메일을 통해 이강인의 몸 상태를 전달했는데 합류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조석기 합류를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PSG와 합류 시기가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이강인을 활용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합류 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수들도 이강인의 조속한 합류를 기원했습니다. 강인이도 연락 와서 팀 분위기가 어떠냐,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도 물어보고 있고 그냥 계속 제가 빨리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명 완전체 소집은 미뤄졌지만 이 황선홍호의 목표는 단연 3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대표팀은 모레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떠납니다.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유의 새벽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시간 51분 늦은 다음 날 0시 36분에 나타나는 바람에 2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해 전 모스크바에서 50분을 대기한 건 약과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시간 45분을 기다렸듯 푸틴에게 당한 정상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푸틴에겐 지각대장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각이 의도된 고도의 심리 전술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냥 게으른 탓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푸틴이 4년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했습니다. 회담장에 30분을 지각했는데 김정은은 그보다 30분 더 늦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정은 김정은이 훨씬 다급했습니다. 하노이 핵담판이 결렬된 뒤 대북 제재 우회로를 찾아 나선 회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도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은 빈손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처지는 이제 180도 역전됐습니다. 푸틴은 회담장에 30분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기지 입구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4년 전엔 김정은이 외교적 생명줄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생명줄을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시 내각을 이끌고 극동까지 날아갔습니다. 북측의 배석자도 군서열 1, 2위를 비롯한 무기 거래 관련자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회담장까지 북한이 탐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기술의 본산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로 잡았습니다. 푸틴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우려고 여기에 왔다고 했죠. 그리고 김정은은 제국주의에 맞선 전선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대기권 진입 기술을 맞바꾸어 국제 제재를 뒤흔들겠다는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보스토치니 기지가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스보보든이라는 곳입니다. 자유롭다는 뜻이어서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군이 자유시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소련의 붉은 군대가 고려공산당과 함께 독립군 수백 명을 학살한 자유시 참변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거기에서 러시아가 조선공산당과 손잡고 첨단 군사기술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러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한국민의 생명을 대놓고 위협하는 짓입니다. 소련이 북한의 무기를 지원해 6.25 남침 준비를 시켰던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김정은과 푸틴은 칼 한 자루씩을 선물로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그 칼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9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잘못된 만남,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휴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우선 주말까지 영동과 전라 서해안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충청과 영남 곳곳으로도 많게는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서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내일 오전까지는 전라 해안을 중심으로 내일은 영동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에는 20도 안팎으로 시작했다가 한낮에는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반대로 남부지방은 한낮에 창원이 29도, 부산 28도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제자리를 되찾아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